이번 시간에는 심의 시 주요 고려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교권보원의 심의에서 강조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학교 교권보원의 심의의 목적은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매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심의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심의는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또한 심의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할 때 이후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전문성을 통해 심의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학교 교권보원회와 같이 학교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의 장점은 우선 학생과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에서 심의하므로 맞춤형 심의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퇴학 조치 외에는 조치 이후에도 해당 학교에서 치매 학생을 계속 교육하게 되므로 학생의 행동 교정,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학교 자치적으로 다루게 되므로 보다 교육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학교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교마다 치매 행위에 대한 분위기가 다르고 위원회 구성도 다르다 보니 유사한 치매 사안임에도 심의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다음으로 해당 학교에서 치매 행위를 손쉽게 예방하려는 생각으로 전퇴학 조치를 남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고시에서는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치매 행위에 대해서는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 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심각한 침해임에도 최초 발생한 침해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전퇴학 조치를 할 수 없다면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교원에 대한 폭행, 상해, 성폭력 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행위, 이 두 가지 유형의 침해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에 있는 학교는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좁은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주의한다면 보다 나은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여야 합니다. 교원의 신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활동 침해 개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개념 또한 이해하여야 합니다. 교원지법에서는 교육활동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이 무엇이다? 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학교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활동 개념을 차용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에서는 교육활동의 범주에 수업, 특별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시간 중의 활동뿐 아니라 휴식시간,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중 활동을 포함하고 등하교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교내외 행사 중의 활동 등도 포함하여
교육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이 일과 시간 중 업무 협의차, 교장실을 방문한 교사들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 사례에서 법원은 일과 중 업무 협의나 보고를 하기 위한 자리도 학교 안전법상 교육활동에 해당하므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방금 전 판례에서 보았듯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속 학교의 학생, 보호자 외에도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도 침해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의 친척, 지역 주민 등과 같은 외부 일반인들도 침해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교원지휘법의 규정 및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본질적으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본질을 달리하는 문제들, 예컨대 업무 분장에서의 동료 교원 간의 분쟁, 학교 관리자의 교사에 대한 복무 관리 감독상의 문제 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 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원지법은 형사법상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적인 지식이 다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상 폭행이란 타인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침을 뱉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타인에게 침을 뱉는다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실제 맞지 않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매우 근접하여 맞을 뻔한 경우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형법상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권리 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권리를 남용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침해 행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침해 행위 유형입니다. 전체 침해 행위의 절반이 넘습니다. 형법상 모욕 행위는 다른 사람 앞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선생님에게 욕을 한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생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입니다. 하지만 지도 훈계 중에 교사 앞에서 다른 학생이 들리도록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욕을 했다면 이러한 변명은 인정되기 힘들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으로서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위법합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와 침해 행위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설과 같은 침해 행위는 선생님과 단둘이 있어서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 교원 보호나 침해 학생의 교육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교육부 고시세에 규정된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합니다. 다음은 성폭력 범죄 행위로서 침해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공연 음란 행위, 강제 추행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행위, 허위 영상물 반포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 등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면 성폭력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적 목적 없이 교직원 화장실을 단순히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도 성폭력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행위가 있습니다. 이때 불법 촬영물을 촬영한 사람뿐 아니라 유포한 사람, 소지한 사람, 자의적으로 시청한 사람도 성폭력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 한 것은 괜찮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끝으로 교사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편집하고 합성하고 가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과 이를 반포하는 행위도 성폭력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침해 행위에는 대표적으로 전화, 문자, 인터넷을 통해 음란한 정보를 보내는 경우, 비방을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보내거나 올리는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의 불만을 품고 단기간에 선생님 때문에 자살할 거예요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100건 이상 보내 교사를 불안하게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유형의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형사법을 기준으로 규정된 침해 행위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과실에 의한 사고는 침해 행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 복도에서 뛰어다니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실수로 선생님과 부딪혀 선생님을 다치게 한 경우, 학생이 던진 물건이 의도치 않게 선생님을 맞은 경우 등과 같이 과실에 의한 사고는 교원지법상 침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의 부주의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더라도 교원지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의 일반 생활 규칙에 따라 조치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침해 행위 의도가 없었다고만 하면 침해 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고의 여부는 행위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행위의 모습과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봐서 행위자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고 발생을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고의가 있는 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장난인 행위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는 다릅니다. 장난은 행위의 동기에 불과하고 고의가 있는 행위입니다.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침해 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법상 공무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둘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성희롱 행위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인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통신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 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희롱 행위는 성폭력 범죄 행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성희롱 사안에서 학생이 최초의 침해 행위라고 한다면 교육부 고시에 의해 전퇴학 조치가 제한될 것입니다. 셋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침해 행위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 부당 간섭 행위이므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당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침해 행위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는 교원의 교육 지도 사항으로 보고 침해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개인 교육 지도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의도적인 수업 방해가 문제가 되면서 이를 침해 행위로 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2021년 10월부터 침해 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었습니다. 단,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녹음, 녹화 사안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이 아니므로 달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포괄 규정으로서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위반 행위란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하면서 어떤 행위가 교권을 무시하고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유형의 침해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가 마치 창과 방패처럼 대립하는 사안을 보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호자가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주장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범죄 신고를 하였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례에서 학교 교권부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원 제기와 형사 고소는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의 행위가 아니고 그 밖에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면서 침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안에서도 교원에 대한 신고 내용에 일부 허위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그것이 정황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 교육활동 후 침해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학교장, 관할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학부모에게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교사의 평판을 훼손하였다면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기본 판단 요소 판단 시 참고할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침해 행위 심각성 판단과 관련하여 교원지휘법 시행령에서는 교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안, 피해 교원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성을 판단할 때에는 침해 행위의 유형과 피해 교원의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침해 행위 지속성입니다. 침해 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판단될 것인데요. 수치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적 관점에서 치매 행위가 어느 정도 습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 고려해서 지속성 정도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의성 정도는 치매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욕 정도로 이해됩니다. 이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치매 행위 모습과 당시 상황을 두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치매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는 치매 학생의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낮다고 볼 수 있고, 나이가 많거나 치매 행위 직전 교사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치매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 행위에 대한 의욕 정도는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또 이례적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치매 행위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었다면 보다 낮게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치매 행위를 장애하는 요소가 있었는데도 치매 행위로 나아갔다면 보다 높게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줄 목적이 뚜렷이 보이는 사안에서는 치매 행위 의혹 정도도 높게 판단될 것입니다. 이처럼 치매 행위 인식과 의혹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매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성은 진지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반성은 반성할 때 수반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진정성과 자발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반성에 수반되는 행동 없이 오히려 상반되는 행동들을 보이며 위원회 심의일이 임박해서 보이는 반성의 표명은 유리한 심의 결과를 위한 것으로 진정성과 자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는 당사자 사이 화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관계 회복을 위한 치매 행위자 측의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판단 요소로 조치, 감경, 가중 여부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여부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치매 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의결된 판단 점수를 기준으로 1호서부터 7호까지 7가지 종류의 조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치매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해당 학교의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치매 행위자에 대해 학교장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조치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형사고발, 학교장의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치매 행위자의 치매 행위 중단 등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내 봉사 2시간을 부과하면서 사과편지 작성 시간을 1시간을 내린 사례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학교 내 봉사 안에 사과편지 작성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사과편지 작성이란 조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로 특별교육 10시간이 내려지자 특별교육이 아닌 사회봉사라는 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별교육 조치는 산정 점수와 무관하게 학생 선도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특별교육 처분이 사회봉사 처분보다 반드시 중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판례는 심한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의 명치 부분을 때려 사회봉사 5일 및 특별교육 3시간이 부과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생의 장애 정도 및 지능검사 결과에 비춰볼 때 자신의 한 행동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로 보이고 자폐성 장애 및
지속적인 사과를 시도한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가벼운 결정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장애 학생의 침해 행위라도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